제 이름은 박소연입니다.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하루가 어떻게 제 가장 큰 승리로 바뀌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결혼을 석 달 앞두고 약혼자가 제 친여동생과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한다면? 그리고 얼마 후 두 사람의 결혼 청첩장을 받아든다면?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보러 와. 가족은 함께 축복해야 하잖아.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결혼식에 가지 않거나 가더라도 눈물만 흘렸겠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완벽한 나를 박살낼 비밀을 품고 있었죠. 제 동생 수진이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며 8억 원을 잃게 되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의 표정은 정말 값어치를 매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부탁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느 도시에서 몇 시에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서 오후 3시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명동 성당의 묵직한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숨죽인 탄식, 믿을 수 없다는 속삭임이 성당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제 소연 아니야? 근데 왜 하필 흰 드레스를 입고 왔대? 뻔뻔하기도 하지. 저는 턱을 곧게 들고 자주색 카펫 위를 차분히 걸어 나갔습니다. 제가 입은 드레스는 원래 제 결혼식을 위해 맞췄던 것으로 진주 장식이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언니처럼 살갑게 굴던 동생 수진, 아이보리 레이스 드레스에 하얀 장미 화관을 쓴 채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원래 제 약혼자였던 민호, 작년에 저와 함께 고른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고 수진은 팔을 움켜쥐며 분노로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성당 구석에 있던 결혼식 진행자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박소연 씨,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청첩장을 들어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청첩장에 2시라고 쓰여 있던데요. 정확히 제 시간에 온 거예요. 저는 뒷자리 3번째 줄에 앉아 우아하게 다리를 꼬았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엄마는 놀라 금붕어처럼 입을 벙긋거렸고 아버지의 턱은 단단히 굳어 근육이 경련을 이르르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 결심을 더 굳게 만든 건 동생의 반응이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더 불안해해. 더 의심해. 오늘 네가 잃을 걸 아직 모르니까.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지며 혼란을 수습하려 했지만 공기 속 긴장감은 칼로 베일듯 팽팽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수진도, 민호도, 부모님도 몰랐던 사실. 제 작은 클러치 속에는 단순한 장식 상자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엔 6개월간의 인내, 28년간의 서름, 그리고 법적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예식은 곧 시작될 것이고 저는 바로 이 자리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민호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에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더 좋았죠. 그가 불면의 밤을 보내며 제 의도를 추측하게 놔두는 것이. 늘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믿던 남자, 오늘 그는 달리 배울 겁니다. 결혼식 청첩장은 여전히 제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잔인한 메모도 함께요. 하지만 그것을 처음 받았던 그날의 저는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강해진 사람이었고 착함과 약함은 다르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언니로 태어났다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가지야에서는 달랐습니다. 저는 늘 초안이었고 수진은 완성작이었죠.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18번째 생일에 아버지가 리본을 단 하얀 제네시스를 선물했을 때 저는 버스카드와 함께 책임감을 배워라는 잔소리를 받았습니다. 수지는 SNS에 차 안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고 저는 새벽 첫 차를 타고 학원에 갔습니다. 가족 모임 때마다 비교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사교적이야. 수진이가 들어오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 소연아, 넌 왜 언니답게 더 적극적이지 못하니? 저는 성적은 늘 전교 상위였고
서울대 건축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수지는 간신히 지방사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를 졸업했죠. 그런데도 잔치 규모는 늘 수진 쪽이 더 컸습니다. 제가 도면을 붙잡고 밤을 새우면 엄마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여자는 너무 똑똑해 보여도 안 돼. 남자들이 싫어해. 수지는 그 사이 가벼운 매력과 외모로 뭐든 쉽게 가져갔습니다. 제 고등학교 무도회 파트너, 제가 먼저 따낸 테니스부 주전 자리, 심지어 제가 준비했던 대기업 인턴십 자리까지. 단 한 사람만이 그 모든 걸 꿰뚫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넌 수진이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걸 갖고 있단다. 끈기와 깊이. 그때는 그 말이 제 건축가로서의 길을 뜻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당에 앉아 있으니 그것은 훨씬 더 큰 의미였습니다. 패턴은 늘 같았습니다. 제가 가진 행복을 본 수지는 내 것이 더 어울린다며 빼앗아 갔습니다. 부모님은 매번 그녀를 감쌌죠. 수진이는 그냥 활발한 거야. 넌 언니니까 이해해. 저는 32년 동안 늘 큰 언니로서 참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민호와의 약혼식 파티에서 수진이 노골적으로 민호에게 접근할 때조차 저는 제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피곤해서 예민한 거겠지? 설마 내 동생이. 민호 역시 말했습니다. 네가 너무 의심이 많아. 걔는 그냥 친근할 뿐이야. 그러나 몇 달 뒤 제가 번 돈으로 마련한 신혼집 침대에서 결혼 선물로 받은 이불 위에서 두 사람을 목격했을 때 제 입에서 새어나온 소리는 인간의 언어라기보단 괴성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내뱉은 첫 마디. 수진이는 네가 절대 될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순간 가슴보다 더 깊은 곳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속받았던 승진은 사라졌고 학자금 대출을 갚으려고 기대했던 보너스도 증발했습니다. 직장에서 제 평판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한편 할머니가 읽어오신 박가 건축사무소는 위태로웠습니다. 아버지가 벌인 잘못된 투자와 끊어진 계약들. 우리는 불과 석 달 안에 부도 위기에 몰려 있었지만 부모님은 태어난 척했죠. 수진이 결혼식만큼은 완벽해야 한다. 엄마가 일주일 전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호네 부모님이 오시는데 혹시 회사에 투자할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정작 민호는 도박 빚에 허덕이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네가 결혼식에 와줘야 가문이 산다. 아빠, 언니는 내 약혼자를 훔쳤어요. 넌 너무 이기적이다. 이건 내 감정보다 더 큰 일이야.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 회계사를 찾아가 상황을 확인했을 때 모든 게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저는 상속, 투자금, 미래 모두를 잃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할머니의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가 보여주려 했던 서류들을 진지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님은 굉장히 현명한 분이셨어요. 김 변호사는 두툼한 서류철을 제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모든 걸 정확히 계산해 두셨죠. 할머니는 회사의 가치를 80억 원 이상으로 평가해 두셨고 그 가치를 제가 지켜내도록 설계해 두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저를 탓했습니다. 네가 민호를 더 붙잡았어야지. 네 잘못이야. 마치 그의 행복이 제 의무라도 되는 양, 마치 제가 실패자라도 되는 듯 말했죠. SNS에서는 잔혹극이 벌어졌습니다. 수지는 민호와 찍은 약혼 사진을 모든 플랫폼에 올렸습니다. 바닷가 석양 속에서 반지를 뽐내는 포즈. 그 반지는 원래 제가 받은 할머니의 반지였습니다. 글귀는 이랬습니다. 진짜 사랑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 내 가장 친한 친구와 곧 결혼한다. 진실한 사랑, 해오, 바이, 영원한 인연, 천문화 축복복 복 받은 신부 1시간 만에 500개의 좋아요. 우리의 공통 친구들, 제 친구들까지 댓글을 달았습니다.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 역시 사랑은 이긴다. 단 한 명도 제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제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오면 대화가 끊겼고 점심 약속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5년간 준비해 온 연례건축 전시회조차 다른 직원에게 넘어갔습니다. 소연 씨는 지금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대학교 친구마저 저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수진이 퍼뜨린 거짓말 때문이었죠. 소연이가 민호를 정신적으로 학대했다더라. 심지어 요가 강사까지 제게 말했습니다. 요즘 부정적인 기운을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동정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몇 안 남은 사람들이 다가와서는 물었습니다. 괜찮아? 어떻게 버티고 있어? 그들의 목소리엔 걱정보다 남 얘기거리를 원하는 호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친구 지현만이 제 곁에 남아 있었지만 그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잊어버려.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야. 하지만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정의였습니다. 수진의 SNS는 매일 제게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예약금 걸어둔 베이커리에서 찍은 케이크 시식 사진, 제가 고른 드레스샵에서 고른 웨딩드레스, 제가 계획했던 신혼여행 코스를 그대로 베낀 여행 일정. 그녀는 매번 사진을 올리며 확신했을 겁니다. 제가 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걸로 제 마음을 찌르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녀가 사진을 올리는 동안 저는 변호사, 회계사, 할머니와 함께했던 사람들과 다른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죠? 김정우 변호사가 세 번째 만남에서 물었습니다. 네,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결혼 준비에 바쁘거든요. 완벽한 웨딩에. 만약 당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다면 이 아픔이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들고 있던 그 작은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밝히기 전에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제 상황이었다면 당신은 그 결혼식에 갔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요. 이제 모든 것을 바꿔버린 대화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결혼식 3일 전 언니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벨소리는 역시 예상대로 K-POP 아이돌 노래였죠. 사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너 진짜 오는 거 아니지?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세상 끝까지라도 꼭 가야지. 제가 대답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연아, 창피당하지 마. 창피할 사람은 내가 아니지. 네가 상처받은 건 알지만 상처?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차분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아니, 난 고맙지. 민호는 내 거야. 선물 잘 받았다 생각해. 수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분명 머릿속으로 제 속셈을 읽으려 애쓰고 있었겠죠. 그럼 하얀 드레스 같은 건 입지 마라. 미친 짓 하지 말고. 꿈에도 그런 생각 안 해. 저는 거짓말을 매끄럽게 내뱉었습니다. 5분 뒤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얘기할 수 있을까? 미안해. 이렇게 된 거. 넌 진실을 알아야 해. 돈 문제야. 마지막 문장에 제 눈이 멈췄습니다. 그는 아직 할머니의 유언장 이야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가 말하는 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답하지 않고 그대로 스크린샷을 찍어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불쑥 제 오피스텔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샤넬 정장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엔 제발 집에 있어. 엄마, 여긴 자유국가야. 소연아, 제발. 이번만은 가족을 생각해라. 가족을 생각했으면 언니가 내 약혼자랑 함께 자리에 눕지는 않았겠지. 제 말에 엄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다르다. 우리 침대 위에서 사랑에 빠진 게 뭐가 달라? 엄마는 결국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2004년에 수표책이라니요. 얼마면 돼? 500만, 1천만. 결혼식에 오지 않는 대가로 저를 매수하려는 겁니다. 돈은 엄마가 쓰세요. 곧 필요할 테니까. 그게 무슨 뜻이야? 아빠한테 물어봐. 인천 개발 계약이나 회사 대출건 말이야.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엄마. 그들이 떠난 뒤 저는 김정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 다 됐나요? 네. 모든 서류는 공증 완료됐고 이사회에도 대기 지시를 내려 두었습니다. 타이밍은? 언제든 원하실 때요.
할머님께서 그리 설계하셨습니다. 저는 옷장문을 열어 하얀 드레스를 바라봤습니다. 거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 밤 가족의 다코우 자마 중제뽀우 크레라는 명목의 급습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가문의 해결사라 불리는 고모까지. 이제 장난은 그만해라. 아빠는 제 소파에 앉아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네가 언니 결혼식을 망칠 순 없어. 망치는 게 아니에요. 초대받았으니 가는 거죠. 사람들이 다 보는데 창피하게 굴지 마라. 사람들이 뭘 볼까요? 진실이겠죠. 아빠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똑똑한 척하지 마. 회사가 걸려 있어. 민호네 집안이랑 인맥도 있고. 민호가 2억 빚에 허덕이는 건 아세요? 카드 빚, 도박, 실패한 사업까지. 제가 조사 파일을 휴대폰으로 보여주자 방안은 어려워 붙었습니다. 일하에서 그 남자가 널 떠난 거야. 엄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너무 집착해. 그는 떠난 게 아니에요. 언니랑 바람난 거죠. 복수는 그만해. 고모가 끼어들었습니다. 가족은 서로 도와야지. 제가 필요했을 땐 어디 계셨는데요?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정우 변호사였습니다. 최종 검토 완료. 긴급 이사회 월요일 오전 9시 확정. 저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제 편 한 번 안 들어주고 수진만 빛나게 만들던 사람들. 내일 뵙죠. 딱 오후 2시예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아빠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네가 내일 나타나면 뭐요? 호적에서 파시게요? 이미 다 잘라내셨잖아요. 제 웨딩홀, 제 인생 다 언니한테 넘겨주셨으니까. 가문을 지켜야 해. 아니요. 저는 현관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엄마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너한테 실망했을 거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죠. 글쎄요, 내일 알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나무 상자를 열어 서류 위를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곧 모든 게 드러날 테니까요. 나무 상자 안에는 할머니 강순이의 진짜 유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가족 중 아무도 모른 채 오직 변호사 김정우만 알고 있던 비밀.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운명이었죠. 할머니는 1월 어느 비 오는 화요일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곁에 있던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숨이 가쁘면서도 여전히 날카로웠던 눈빛으로 제 손을 잡고 속삭이셨습니다. 소연아, 인내심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이야. 장례식 날 언니 수지는 몇 달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가장 크게 울어댔습니다. 심지어 추도사까지 하려 했지만 두 문장을 읽다가 울음을 터뜨렸죠. 사람들은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수진이는 참 여린 아이야.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 묵묵히 진짜 할머니를 기억했습니다. 1978년 여자가 사업하면 안 된다고들 하던 시절 맨손으로 건축 회사를 일군 그분을. 2주 뒤 변호사 김정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님이 특별한 지시를 남기셨습니다. 유언장 공개는 6개월 뒤로 미룹니다. 그땐 이해하지 못했지만 봄이 여름으로 바뀌고 제 삶이 조금씩 무너질수록 단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 할머니의 옛 동료들, 심지어 아버지도 모르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습니다. 할머님은 네 아버지의 경영, 네 언니의 영향력을 걱정하셨어. 하지만 가장 신경 쓰신 건 너였어. 회사를 지켜낼 유일한 사람. 김 변호사가 나에게 펼쳐 보인 서류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법인 등기, 특허권, 부동산 계약서, 겉보기엔 소규모 가족 건축사무소였던 강건축연합은 사실 수십억 원 규모의 기업이었어요. 할머니는 수십 년간 조용히 지분을 사모아 신탁에 두셨고 상속 조건을 세세히 걸어두셨습니다. 상속자는 반드시 강씨 혈통일 것, 미혼이거나 이사회가 승인한 안정적인 배우자와 혼인 중일 것,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할 것, 범죄 전력 없음, 5천만 원 이상의 채무 없음, 약혼자 또는 배우자를 두고 외도한 이력 없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처음부터 민호를 의심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드러내게 마련이라 믿으셨으니까요.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없으면 전 재산은 국제여성건축재단으로 넘어가도록 설계해 두셨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지 정확히 6개월. 결혼식 전날 밤 저는 밀봉된 유언장을 손에 쥐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이면 인내가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 모든 판이 바뀔 거라는 걸. 200만 원이 넘는 도박 빚에다 제 이름으로 신용사기를 저질렀던 남자.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느 판사도 강순이 할머님의 뜻을 뒤집을 수 없을 겁니다. 제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청첩장은 여전히 저를 비웃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을 보러 오라는 문구. 수지는 민호를 빼앗아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네, 라는 대답과 함께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걸. 상자 안에는 유언장뿐 아니라 민호의 채무 기록, 사기 증거 자료, 그리고 지난 3년간 할머니가 수진의 인성을 우려하며 직접 남긴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정확한 순간에 그 진실이 공개될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유로워질 겁니다. 결혼식 전 리셉션이 한창일 때 제가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직접 고집했던 세련됨의 상징,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정원. 샴페인을 손에 든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뒷담화가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입구에 걸린 좌석 배치도는 곧장 제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구석, 주방, 문 옆, 클라운번 테이블, 급히 추가된 하객들과 웨딩 스태프 가족들이 앉은 곳. 소연아, 수진의 들러리 중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연한 핑크 드레스를 입은 무리 뒤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올 줄은 몰랐어. 안 오면 섭섭하지. 저는 태연이 방명록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정원 전체에 속삭임이 번져나갔습니다. 하객 200명이 동시에 저를 의식하면서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원은 제 결혼식을 위해 준비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하얀 장미, 반짝이는 전구, 그리고 현악 사중주가 연연주하는 파일벨의 캐논까지. 그때 눈에 들어온 건 예상치 못한 얼굴들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사회 멤버 3명. 여기 올리 없는 분들이었는데 모두 저와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자리로 향하던 중 위층 신부 대기실 창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하얀 드레스를 입고 왔어. 한심해 죽겠네. 민호의 대답은 뚜렷하진 않았지만 저는 분명 상속, 실수,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의식이 시작되고 하객들은 모두 일어나 휴대폰을 들어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들러리들이 지나가며 저를 흘겨보았고 민호는 제 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 재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수진,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환한 미소로 버질로드를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오늘이 진짜 사랑이 드러나는 날이라고 믿고 있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신부 수진의 서약은 연극처럼 완벽하게 준비된 문장이었습니다. 민호 오빠, 당신은 내게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줬어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사랑을 안다고 착각하며 살지만 진짜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운명처럼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감탄했고 몇몇은 제 쪽을 흘끗 보며 반응을 살폈습니다. 저는 미동도 없이 손을 가지런히 올려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의 서약은 훨씬 짧았습니다. 수진아, 넌 내 삶을 신나게 만들어.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줘. 너와 있으면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례 목사가 말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서로를 선택한 두 사람. 어려움, 그게 곧 나였던 걸까? 결혼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서로의 신뢰와 존중, 그리고 정직을 바탕으로 맺어져야 합니다. 주례 목사의 목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혹시 이 결혼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말씀하시거나 영원히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200명의 하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돌려 제 쪽을 보며 비웃듯 속삭였습니다. 네가 감히 해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탄성이 퍼져나갔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민호는 종이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림 없이 정원에 울렸습니다. 주례자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법적인 사유로 반대하신다고요? 저는 차분히 걸어 나가며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네, 이 결혼을 근본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 문서가 여기 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소연아, 당장 앉아.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재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저걸 입고 언니 결혼식에 나타났다고? 상자를 주례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공증과 인증을 거친 유언장과 관련 서류들입니다. 구 강순이 할머님의 유산과 가문의 결혼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객석 5째 줄에서 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강순희 여사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이 문서들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오늘이 바로 공개될 날입니다. 거짓말이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유언장은 이미 읽었잖아. 김 변호사는 앞으로 걸어 나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건 예비 유언장이었습니다. 정식 유언장은 사망 후 6개월이 되는 오늘 공개하라는 게 고인의 뜻이었죠. 주례자가 손을 떨며 문서를 펼쳤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강순희 여사의 전 재산, 8억 원 상당의 회사 지분과 자산은 조건부로 손소연 양에게 상속됩니다. 순간 정원이 술렁였습니다. 조건은 명확합니다. 상속자는 미혼이거나 재단 이사회가 인정한 재정적으로 안정된 배우자와 혼인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이거나 가족을 속이고 불륜을 저지른 자와 결혼할 경우 상속권은 즉시 박탈됩니다. 민호의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수지는 그의 팔을 부여잡으며 손톱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서는 냉정했습니다. 가족의 약혼자와 부정한 관계를 가진 자 역시 영구적으로 상속에서 제외된다. 정원은 숨조차 멎은 듯 조용했습니다. 핀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민호 씨, 지금 빚이 얼마나 되시죠? 제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마지막 확인으로는 2억이 넘지 않았나요? 게다가 제 이름으로 만든 신용카드까지. 정원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주례 목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구 강순희 여사의 전 재산, 강건축 연합과 모든 특허, 부동산, 파트너십을 포함한 자산, 총 80억 원은 손소연 양에게 상속됩니다. 수진의 얼굴은 불금에서 창백함을 넘어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아버지 회사잖아.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 회사는 할머니의 특허와 부동산, 그리고 파트너십 위에 세워진 거야. 아버지는 관리만 했을 뿐 소유권은 단 한 번도 없었어. 할머니가 끝까지 지키신 거지. 김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구 강순희 여사는 다양한 신탁과 지주회사를 통해 78%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상속 조건 또한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이건 사기야. 민호가 마침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민호 씨, 타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든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김 변호사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직 손소연 양이 고소하지 않았을 뿐 하객들은 술렁이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SNS에 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기 더 있습니다. 주례 목사가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재정 상태를 숨기거나 사기 목적으로 진행된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아직 결혼 안 했잖아. 수진이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세워둔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인 이 이사님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약혼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순간 도덕적 결격 사유 조항이 발동됩니다. 언니의 약혼자와 관계를 맺은 것 자체가
불명확한 도덕성을 증명하죠.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수진이 제게 소리쳤습니다. 화려하게 올린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2주 전이었지. 제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네가 그 진정한 사랑을 보러 오라는 청첩장을 보낸 직후 저는 하객들을 바라보며 선언했습니다. 정민호 씨는 2억이 넘는 도박 빚과 제 명의의 카드 사기 그리고 실패한 사업을 숨겼습니다. 이사회가 그를 승인할 리 없죠. 만약 제가 그와 결혼했다면 저 역시 모든 걸 잃었을 겁니다. 수지는 충격에 휘청이며 드레스를 밟아 넘어질 뻔했습니다. 덕분에 난 살았어, 수진아. 넌 민호와 그의 빚을 얻었고 나는 할머니가 준비하신 미래를 얻은 거야. 혼전계약서 민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네가 서명했잖아.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무슨 계약서? 수진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재산은 각자 독립적으로 관리한다는 조항. 민호가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수진은 피식 웃으며 비웃었습니다. 네 자산을 지키는 계약서 말이야? 민호야, 네 자산이 뭐가 있지? 빚밖에 없잖아. 정원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수진은 울부짖으며 민호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넌 날 속였어. 성공했다고 했잖아. 투자했다고 했잖아. 난 거짓말 안 했어. 투자했지. 어디에? 포커게임에. 수지는 절규하며 마스카라가 번져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유산 얘기 다 알면서도 날 선택했어. 날 이용한 거였어? 민호의 침묵이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겁니다. 강 대표님, 회사 지분은 애초에 본인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사님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대표직은 해임됩니다. 새로운 CEO는 손소연 양이며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승인할 겁니다. 연쇄 반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부모님은 재단에서 뒷걸음질 치며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이 떠안은 도박빚이 이제 자신들의 짐이 될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으스대던 부모님의 표정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결혼은 무효다. 주례 목사가 선언했습니다. 재단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수진의 부캐는 짓밟혔고 민호의 예복은 구겨졌으며 합동초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수진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나 소송 걸 거야. 무슨 돈으로? 제가 조용히 반문했습니다. 넌 결혼 준비한다고 직장까지 그만뒀지. 민호는 비투성이. 부모님은 횡령조사 받을 거고 게다가 네가 서명한 혼전계약서는 네 재산권도 포기했잖아. 진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버리고 빚덩어리 남자 하나의 인생을 걸어버린 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네가 특별하다고 했지. 수진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이만 귀여워했다고? 아니,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참을성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어. 그건 특별함과는 달라.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긴급 이사회가 열립니다. 손소연 양은 정식으로 대표직을 수락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술렁이는 하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셉션은 이미 비용 지불이 끝났습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그리고 저는 차분히 재단을 내려왔습니다. 혼돈을 뒤로 한 채 법적 절차는 제가 채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민호 씨, 김 변호사가 도망치려던 민호를 불러 세웠습니다. 경찰에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명의도용 카드건 말이죠. 경찰관 2명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체포는 아니었지만 조사만으로도 그의 명성은 산산조각 날 터였습니다. 이건 함정이에요. 날 모함하는 거라고요. 민호가 절규했습니다. 당신이 사기 행위를 저지른 순간 스스로 함정에 빠진 겁니다. 경찰관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서명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 사이 이사회 멤버들은 제 아버지를 몰아쓰고 있었습니다. 이 이사님은 태블릿을 들고 계좌 내역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 수십 건의 회사 계좌 인출 내역은 뭡니까? 개인 주택 대출에 쓴 돈입니까? 그건 사업 경비였어.
아버지가 버럭 외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이사님이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건 횡령입니다. 나는 사장이라고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이 이사님이 단호히 끊었습니다. 소유하지도 않은 회사를 관리했던 것뿐입니다. 하객들은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사건을 피하려는 이들과 영상을 찍어 생중계하는 이들. 벌써 SNS에 사워 타미라 결혼식 파탄, 채널 재벌가 파우페 폭로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잠깐! 내가 민호랑 결혼 안 하면 소연 네가 그와 결혼하면 상속 다 날리는 거 아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호랑 결혼? 세상에 남자가 그 사람밖에 없다 해도 난 절대 안 해. 게다가 사기 전과자가 된 순간 할머니의 도덕성 조항에 걸려 상속 자격조차 없어. 그는 이제 어디에도 발 붙일 수 없어. 차로 향하던 순간 박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손소연 양, 우리 회사와 강건축 연합이 손잡는 방안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끄신다면요. 사무실로 연락 주시죠. 저는 차분히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2년 동안 매달리던 계약이 제 손에 들어온 겁니다. 차 백미러 속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단에서 울부짖는 수진, 경찰 조사받는 민호, 김 변호사에게 소리치는 부모님, 그리고 200명의 하객들이 휴대폰을 들이대는 장면. 리셉션 홀은 여전히 세팅되어 있었고 케이크는 잘리지 않은 채, 밴드는 연주를 멈춘 채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 완벽한 결혼식은 수진의 완벽한 파국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의가 내려졌고 그 맛은 쓰디쓰면서도 달콤했습니다. 조용한 밤에도 휴대폰 알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건 지연이었습니다. 야, 너 이제 완전 유명 인사 됐어. 그리고 다시는 너랑 적으로 서고 싶지 않아. 웃음이 나왔지만 진짜 후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죠. 수진의 인스타그램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결혼준비 과정을 매일 올리던 피드는 삭제물과 악플로 뒤덮였고 그녀의 인플루언서 커리어는 시작도 전에 끝나버렸습니다. 민호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SNS 계정은 전부 비공개 처리됐고 집은 부동산에 올라왔습니다. 소문엔 부모 집으로 숨어들었다고 했죠. 사기와 명의도용 수사는 계속되고 있었고 변호사는 최소한 훔친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더 극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세계의 대형 건설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소연 씨와만 계약하겠습니다. 가족이 무시해왔던 제가 조용히 쌓아온 성과, 그게 바로 기업들이 원하던 리더십이었던 겁니다. 이사회 표결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 저는 공식적으로 강건축연합의 CEO가 되었습니다. 8억 원 규모 자산을 통제하는 자리, 제가 함께 지켜온 회사를 이제 직접 이끌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그날 오후 회사에 나타났지만 보안팀이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출입 권한은 이미 취소됐고 횡령 혐의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감옥은 피하더라도 명성은 끝장났습니다. 어머니는 17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결국 받자 울먹이며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가족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니?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아니엄마. 그동안 당신들이 저한테 했던 걸 이제 멈춘 것뿐이에요. 내 동생은 망가졌어. 살아남을 거예요. 이제라도 결과를 배우겠죠. 며칠 뒤 신문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화요일, 강건축연합 새 리더십으로 주가 급등. 수요일, 정민호 사기 혐의로 구속. 목요일, 손수진 카페 아르바이트 시작. 금요일, 박그룹 강건축연합과 400억 계약 체결. 할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우린 소리치는 대신 문서와 증거로 세상을 움직인다고. 2주 뒤 가족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예전 아버지 방이었던 제 코너 오피스에 아버지는 불과 2주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고 어머니의 옷차림은 초라했으며 수지는 껍데기만 남은 듯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 아버지가 시작했지만 예전의 권위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횡령. 그건 변호사랑 하시죠.
가족 말이다. 어머니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우린 아직 가족이잖니. 가족이 서로를 파괴하는 게 정상인가요? 제가 냉정히 묻자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우리를 망쳤어. 모든 걸 빼앗아 갔잖아. 아니, 난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야. 할머니가 나에게 남겨주신 걸, 너희가 빼앗으려 했던 걸. 저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남기신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소연아,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계획이 성공한 거다. 가족이 널 무너뜨리는 걸 오래 지켜봤단다. 네 아버지는 허영을 줬고, 네 어머니는 약점을 키웠고, 수지는 외모만 남은 빈 껍데기로 컸지.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강하면서도 따뜻하다. 회사는 원래 내 것이었다. 내가 너를 지켜줄 방법이 필요했을 뿐이다. 인내해라. 그들이 스스로를 드러내면 너는 일어나라. 엄마는 울었고 아버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지는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니? 어머니가 겨우 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돈도, 제 힘도, 제 마음도 빌리지 말고 스스로 감당하세요. 그게 책임이니까요. 정말 우리를 버릴 거야? 수진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제게 가르쳐준 대로 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지키는 법을. 그들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패배한 사람들처럼. 하지만 저는 그들의 몰락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실이 제 자리를 찾아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마지막 순간을 위해 따로 보관해 두었던 할머니의 글이었죠. 용서는 시간이 지나면 올 수 있다. 하지만 경계는 가장 먼저 세워야 한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할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미리 준비해 두셨죠. 6개월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건축연합은 3건의 대형 국제 계약을 따냈고 전국에서 가장 유능한 건축가 50명을 새로 영입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공정하게 대우하는 회사. 그것이 제가 만든 문화였고 회사는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사기 혐의는 유죄가 확정되어 진격은 피했지만 평생 갚아야 할 배상금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인천 외곽에 있는 작은 중고차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달콤한 말로 차를 파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결국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진짜 변화를 시작했으니까요. 스타벅스에서 아르바이트를 이어가며 처음으로 스스로 등록금을 벌어 지역 전문대 경영학과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말을 들어보니 지금은 상담 치료도 꾸준히 받는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모든 걸 잃은 뒤 비로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줄이고 차는 팔고 화려한 생활은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횡령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했지만 업계에서의 명성은 무너졌고 지금은 작은 컨설팅 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치과에서 접수 아르바이트를 하며 처음으로 벌어 쓰는 삶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지연이랑 점심을 먹을 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 엄마가 가끔 미용실에 오셔 항상 네 안부를 물어봐. 나는 솔직히 말해. 넌 잘 살고 있다고. 그게 사실이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다시 조심스레 연애를 시작했죠. 상대는 민수 토목 기사였고 제 가족사를 모르는 상태로 만났습니다. 3번째 만남에서 모든 걸 털어놨을 때 그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현명하셨네요. 그리고 당신도요. 빚도 허세도 없는 자기 삶을 온전히 사는 남자. 이 사회가 원한다면 승인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천천히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니까요. 며칠 전 수진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언니, 네가 원치 않겠지만 상담 과정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거야? 나는 늘 언니가 가진 걸 부러워했고 그래서 빼앗으려 했어. 민호도 사랑이 아니었어. 단지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지. 언니에게서 뭘 빼앗아야 내가 더 나은 것 같았거든. 하지만 그날
네가 나를 무너뜨리면서도 살아남았던 걸 보고 알았어. 나는 너무 비참했지만 동시에 꼭 필요한 진실을 봤어.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려고 해. 언니 때문에가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용서하지 않아도 돼. 그냥 알았으면 해서 썼어. 그 편지를 3번 읽고 서랍에 넣어 두었습니다. 언젠가 대화할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은 다리보다 경계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이제 할머니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 앞에 앉아 새로운 계약, 힘든 도전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저한테 가르쳐 주셨죠. 착하다는 게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 인내는 방관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장 완벽한 복수는 복수가 아니라 그저 내 진실을 살고 남들이 자기 진실과 마주하게 두는 거라는 것. 회사는 제 것이 되었습니다. 미래도 제 것이 되었고 무엇보다 제 자리에서 당당히 서 있는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 이야기예요. 배신을 승리로 바꾼 방법. 고함도 폭력도 없이 오직 인내와 준비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으로.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당신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고맙습니다. 당신은 삶에서 어떤 경계를 세워야 하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전해주길 바랍니다. 정의는 언제나 큰 소란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때론 조용히 문서와 진실로 찾아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기억하세요. 최고의 복수는 잘 사는 겁니다.